보통 사람들이 내가 이미 조달계획서 제출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1년, 2년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너가 그때 집 살 때 얼마 빌렸다고 했는데 실제 그거 빌린 거 맞아? 하면 그때 나와서 뭔가를 준비하기엔 이미 늦었죠. 내가 차용증도 쏘고 뭐 공증도 받고 확정일자 받고 제출을 했으니까 이제 난 빌린 거잖아. 아니죠. 나중에 갚아야지 빌린 거죠.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재산세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무법인 엑스퍼트 노년점의 이정근 세무사, 성수점의 강호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왔죠. 97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97 대책이 어쨌든 현 정부에서 나온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에요. 지난 6.27 때 수요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 이번에 97에서는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많은 분들이 기다렸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세무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일부 있어요. 그 뒤쪽에 가면 공급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이상거래 포착이라든지 자금 출처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겠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금 출처 이제 엄청 타이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각자가 분분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수요 때도 그 금융 한도를 뒀고 이번 공급 때도 전세대출 한도를 뒀고 이런 금융을 올가매면서 시작했는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 돈 갖고 움직일 거니까. 근데 자금이 이제 영끌이라고 하죠. 본인 자금, 금융기관 대출, 부모님 자금 다 끌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이제 부동산 매매 시장에 손대지 마라 가 국가가 말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그 자금 조달이나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은 항상 국세청에서 주목을 했는데 이번 공급 대책으로 뭔가 특별하게 달라졌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화랑이 될 때는 항상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대신 앞으로 이런 검증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타이트해질 거다라는 정도로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97 대책 중에서 변경된 부분에 좀 주의해서 볼 만한 부분은 자금 조달 계획서의 그 양식 변경된 부분이랑 그 변경된 부분에서의 그 구성, 이 부분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 조달 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그 증빙, 제출 대상이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제출하는 구성 항목에 대한 내용이 좀 세분화됐습니다. 강하게 좀 보겠다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용, 이 부분은 원래 과거에도 계속 주의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증의 작성,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원리금 상환 내역, 부채에 대한 사후 관리, 이 부분도 분명히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게 됐을 때 사업자 대출은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하셔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셔야 되는 건,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뭐 이름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사실 되게 직관적이고 심플하게 생각하면 좋아요. 내가 어떤 집을 사는데 돈이 어디서 났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어디서 났냐를 얘기할 때 우리가 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신고된 소득이라든지 금융기관 대출이라든지. 근데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접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게 특수관계인 차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사업장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항상 이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여길 더 타이트하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설령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받든 그게 실제 대출이 맞다고 하면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정부가 집값을 규제하고 싶은 것도 맞지만 집을 사는 사람이 자금 조달을 본인 능력껏 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이것들을 준비가 성실하게 안 되면서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랑 마용성 이런 데를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조사 대상에 타깃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번에 발표된 자료만 봐도 최근 3년 동안 370건 세무조사 거쳤고 세금 추징했고, 그리고 이제 부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3,000건이 진행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자금을 어떻게 모아서 만약에 집을 샀다고 쳐요. 그럼 거기 뭐 친인척 등 빌린 금액들이 있을 텐데, 보통 사람들이 내가 이미 조달계획서 제출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1년, 2년 지났을 때 비정기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너가 그때 집 살 때 얼마 빌렸다고 했는데 실제 그거 빌린 거 맞아? 하면 그때 나와서 뭔가를 준비하기엔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제가 꼭 상담 때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친인척이나 누군가한테 빌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한테 빌린 자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근데 증여가 아니라는 걸 집을 사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내가 차용증도 쏘고 뭐 공증도 받고 확정일자 받고 제출을 했으니까 이제 난 빌린 거잖아. 아니죠. 나중에 갚아야지 빌린 거죠. 거기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타이트하고 주기적으로 들어올 테니까 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뭐 여기 숫자를 넣고 칸을 채우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뭐 아파트를 10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가서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얼마에 엑시트를 할 건데 그때 여유 자금이 얼마가 생기면 꼭 이 돈을 상환을 하고 이런 플랜들을 미리 세워 놓으셔야죠. 본인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데 실수령액 중에 일부 원리금 상환하고 남은 생활비가 얼마고 거기서 또 부모님한테 얼마 상환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접근을 하셔야 이런 세무조사 위험성에서 많이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를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 돈이 오고 가는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이 크거나 이제 부양 의무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이 지급된다고 하면 이건 증여로 보는 건데 원칙이 증여예요. 그러니까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 공무원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의 어떤 증거가들이 나와줘야겠죠. 그 증거라고 말하는 것들이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이 언급하는 차용증 작성 같은 것들인데 작성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도 돼야 됩니다. 작성할 때도 뭐 상환기간을 무제한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놔버리면 이거는 증여인지 차용인지 사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이내로 차용기간 짧게 작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원금 상환 기록도 금액 불문하지만 어쨌든 남겨두셔라. 그리고 만약에 5년 이후에 그 상환이 다 안 됐다고 하면 갱신을 하던 재계약을 하시던 해서 부채 관리를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차용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는 마지막까지 상환이 됐어야 그게 차용이라고 인정이 되는 건데 상환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두 종류의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는 건 만약에 임대를 줬으면 월세 수익이 나올 거고 내가 거기 거주했다가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자본이득이 생기겠죠. 월세 수익이 생겼을 때 거기 세금 내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아파트를 양도하고 남은 여윳돈으로 상환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간 동안 내가 경제활동을 계속 할 거니까 거기서 생긴 여유 자금으로 상환을 하실 수도 있고 방법은 상관없어요. 근데 상환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되게 한국인의 의지를 높게 사는데 우리는 누가 뭔가 이게 국민성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불이 붙으면 쉽게 잘 안 꺼져요.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꼭 돌파해내는 게 약간 한국인의 특성인 것 같고 이번에 주택시장도 보면은 사실 한 5년 전, 1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격이 차트만 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상담 문의도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뭐 조금 더 오른다고 수요가 꺾일 것 같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적정 세금이 얼마냐는 이제 판단의 문제이긴 한데 접근은 크게 이제 두 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세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거래를 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 이게 이를테면 취득할 때 취득세 내고 처분할 때 양도세 내고 이런 게 있고 가지고 있을 때 부담하는 세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재산세나 종부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 일반적으로 때리는 세율이 있고 약간 중과를 하는 게 있어요. 중과를 한다는 건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취득세도 다주택자가 취득하면 중과하겠다. 양도세도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중과하겠다. 근데 지금은 이게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 중과 유예되고 있죠. 내년 5월 9일까지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 연장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보더라도 재산세는 변동이 없을 건데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취지가 고액 자산가들이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법인데 이것도 과거에는 중과가 되다가 지금은 상당히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세를 올가매는 게 맞냐 아니면은 보유세를 올가매는 게 맞냐라는 거는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엔 결국 다 건들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뭐 이를테면 양도세 중과 유예 이제 해제되고 그럼 결국 살아나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보유세 종합부동산세도 지금 서울에 있는 강남권 아파트 80억, 100억씩 하는데 이거 종부세 때리기 시작하면 연에 억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고가주택을 사지 않을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당분간은 잡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어느 정도, 왜냐면 공급이란 건 시간이 걸리는 싸움이니까, 아파트 짓는 데는 2, 3년 시간이 걸리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결국 조정은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장기적인 우상향일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최근 10년 부동산 가격들을 좀 살펴봤을 때 그래프는 굉장히 수직해서 상승을 했었거든요. 10년 동안의 상승폭을 보면 다 우상향을 했는데 강남 쪽은 그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이 부동산을 해야, 과거로부터 봤을 때도 부동산 취득해야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번 대책이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이게 당장 주택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줄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보고, 그 이외에 어떤 이제 자금 출처나 이런 타이트하게 진행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해오던 거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조금 규정을 디테일하게 해놨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강남이나 마용성의 주택을 취득하시는데 만약에 연령대가 30 전후다 이런 분들은 꼼꼼하게 검토하세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도 벌써 짧은 기간 안에 2번의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추가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